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법정에 10살 소녀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할인아, 뭐 하는 거니?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 박정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인은 굽히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방청석의 도기태 센터장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계획에 없던 변수였거든요.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작은 손에 든 노트가 떨리고 있었지만 할인의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과연 10살 소녀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원의 작은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정우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죠. 62년을 살아온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거친 손이지만 종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죠. 키는 172cm 정도였지만 약간 굽은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짧은 회색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눈가주름, 그리고 늘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특징이었죠.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할인이 작은 상에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놓았어요. 10살 아이가 차린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정우는 잉크 묻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할인은 작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가 특징이었어요. 큰 눈망울과 또렷한 표정, 그리고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죠. 평소엔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며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우리 할인이가 요리까지 다 하네. 할아버지보다 낫구나.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 혼자 힘드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며느리마저 잃은 지 3년이 흘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진 며느리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며왔죠. 하지만 할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정우의 인쇄소는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시설도 오래됐지만 단골들이 꾸준히 있었죠. 창원시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업무용 인쇄물을 맡겼고 동네 상점들도 전단지나 포스터를 부탁했어요. 정우는 40년 넘게 이 일 하나만 파고들며 살아왔거든요. 복지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도기태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었죠. 48세의 도기태는 키가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았어요.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 잘 다린 셔츠 등 겉으로는 단정했지만 눈빛이 탐욕스러웠죠. 말투가 날카롭고 얄미운 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억양이 특징이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왔네요. 역시 정우 아저씨 손은 달라요. 복지센터 김세민 직원이 어제 들렀을 때 했던 말이었어요. 35세의 김세민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릿한 안경이 특징이었죠.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지만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는 직원이었어요. 정우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작업을 마쳤죠. 수표 인쇄 작업이었는데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주문이었거든요. 센터 업무용 수표 50매 부탁드려요. 급한 일이라서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김세민의 요청은 평소와 비슷했어요. 정우는 그저 주문받은 대로 정성껏 인쇄할 뿐이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어떤 작업이든 완벽하게 처리했죠. 오전 8시 할인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작은 발걸음이지만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정우는 혼자 남은 인쇄소에서 묵묵히 일에 몰두했어요. 인쇄소 안은 4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낡은 인쇄기지만 정우의 손길을 거치면 마법처럼 깔끔한 인쇄물이 나왔죠. 벽에는 다양한 견본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각종 잉크와 용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한산한 하루였어요. 몇 건의 명함 주문과 전단지, 작업이 전부였죠. 정우는 여유롭게 작업하며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인쇄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정우 인쇄소입니다. 박정우 씨 맞습니까? 창원서 부경찰서 강력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서 전화에 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지금 즉시 출두 요청드립니다. 복지센터 관련 중요한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죠. 정우는 서둘러 인쇄소 문을 잠그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갔죠.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는데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원서 부경찰서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력계 사무실을 찾아갔죠. 경찰서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가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어요. 형사 2명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박정우 씨, 창원시 복지센터에서 위조 수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조 수표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위조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도기태 센터장이 받은 수표가 위조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표가 정우 인쇄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정우의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위조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죠.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평생 인쇄 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수표 하단에 정우 인쇄소 고유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거든요. 형사가 투명한 비닐봉지에 든 수표를 꺼내 보여줬어요. 분명히 자신의 인쇄소 마크가 있었죠. 하지만 정우는 그런 수표를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제가 만든 건 분명하지만 위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문을 받아서 만든 건데요. 복지센터 김세민 직원이 직접 주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장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정우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김세민이 와서 주문했는데 장부에 기록이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정우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증거가 명확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박정우 씨,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억울합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연락드리면 꼭 응해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거주지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할인이 뛰어나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웃을 수가 없었죠. 아이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인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금세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할인의 큰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불안감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죠. 아무것도 아니야. 할인이는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역 신문 천면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렸죠. 창원복지센터 수표 위조 사건 발생. 지역 인쇄소 운영자 긴급 수사.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정다운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정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까닥하고 지나갔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갑자기 의심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우 아저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지만 신문에 나왔잖아요. 증거도 나왔다고 하고요. 요즘 세상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닌가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우의 귀에 들려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복지센터에서는 도기태 센터장이 기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도기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 복지센터도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하며 거래해온 인쇄소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기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했지만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순간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앞으로는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기태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할인은 학교에서 점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할인아, 내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감옥에 간다며. 무서워. 할인의 큰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꾹 참고 당당하게 대답했죠. 눈물이 맺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지만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할인과 놀려하지 않았어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는 할인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도 착잡했죠.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할인이 더욱 외롭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할인은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런 일 안 하셨죠? 정우는 할인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어요. 평생 인쇄 일만 해온 투박한 손이었지만 할인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죠.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평생의 노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언제 할인이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됐다. 할아버지를 끝까지 믿어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검찰에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정우는 곧 법정에 서게 될 처지였어요.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감정을 드러냈지만 할인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 다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들어섰어요. 이번엔 수사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박정우 씨,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책상 위에 여러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정우가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들이 더욱 차갑게 보였어요. 이 위조 수표를 보세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도안 복제 기술이 매우 정교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이죠. 정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경력이 오히려 죄의 증거가 되고 있었거든요. 평생 쌓아온 실력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쇄소에서 압수한 잉크를 분석했습니다. 위조 수표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이 나왔어요. 그 잉크는 제가 평소에 쓰던 거예요. 다른 인쇄소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종류거든요. 하지만 색상과 농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요. 수사관들의 논리는 점점 촘촘해졌어요. 정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죠.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박정우 씨, 혹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놓은 상태였죠. 3년 전 아내분과 며느리 장례비로 큰 빚을 졌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쾌했거든요.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이미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인쇄소 수입으로는 버거웠을 텐데요. 힘들긴 했지만 정직하게 갚았어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거든요. 수사관은 정우의 과거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 놓았어요. 은행 대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작은 돈까지 다 알고 있었죠.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드러난 기분이라 창피하기도 했어요. 최근 복지센터 인쇄비 지급도 늦어지고 있었죠. 센터장이 증언했습니다. 그건 센터 사정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촉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감이 있었다면 위조 수표를 만들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만 정우를 바라봤죠.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조 수표가 한 장이 아니라 총 5장이었어요. 정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죠. 총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 봐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기 박정우 아저씨 간다. 아직도 집에 있네. 곧 잡혀갈 텐데.
할인이 그 애가 정말 불쌍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우의 귀에 들려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고 싶었지만 담담하게 걸었어요.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정우는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어봤죠. 하지만 표정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괜찮다. 곧 다 해결될 거야. 정말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할인의 큰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정우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죠.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걱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복지센터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센터 내부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철호라는 40대 초반의 변호사였죠. 하지만 첫 만남부터 그의 태도는 영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늘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과 약간 흐트러진 정장 차림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인쇄소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 증언도 있고요. 변호사마저 정우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형식적인 변호만 할 생각인 것 같았죠. 정우를 제대로 변호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대충 얼버무리는 말투가 특징이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실형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할인이는 어떻게 하죠? 제가 없으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친척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무도 없어요. 할인이와 저뿐이거든요. 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자신보다 할인이가 걱정됐거든요. 동네 분위기도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어요. 인쇄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어요. 평생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겉보기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할인이 그애 생각하니까 안타깝네. 요즘 누구를 믿겠어요. 정우는 혼자서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할인이었죠. 아무 죄 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인쇄소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40년 단골이던 사람들도 어색해하며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숙제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억울한 거예요. 저도 알 수 있어요. 할인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져 있었어요. 10살 아이의 천진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죠.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 정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인쇄소가 유난히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40년을 함께한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할인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누가 믿어주겠노. 정우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증거는 명확하고 변호사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날 창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정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59세의 여성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와 얇은 프레임의 안경을 착용한 그녀는 엄격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를 갖추고 있었죠. 복지센터 수표 위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은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정우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법정의 분위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검사석에서 일어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승률이 높기로 유명한 검사였죠. 정장 차림새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계속했죠. 피고인 박정우는 40년간 인쇄업에 종사한 베테랑입니다. 수표 제작은 물론 정교한 위조도 충분히 가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검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경력이 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이 억울했거든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입니다. 피고인은 3년 전 가족 장례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까지도 복지센터 인쇄비 지급을 미루는 등 금전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도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표정이 지어져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 잘 다린 셔츠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검사가 투명 봉투에 든 위조 수표를 들어 보였어요. 이 수표 하단에는 정우 인쇄소의 고유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잉크는 피고인 인쇄소에서 압수한 것과 완벽히 일치해요. 정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의 정우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더욱 위축되어 보였어요. 더 나아가 이 위조 수표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철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늘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형식적으로 변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님, 현재까지 나온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반박에 이철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정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도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그때 방청석 뒤편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할인이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었거든요. 10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법정에 혼자 와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작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의 할인은 큰 눈망울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죠. 증인 도기태 센터장을 부르겠습니다. 도기태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은 그는 깔끔한 정장에 진지한 표정을 지은 완벽한 증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5년간 업무 거래를 해온 사이입니다. 복지센터 각종 인쇄물을 맡겨왔어요. 평소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했어요. 그러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하지만 그 연기는 완벽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인쇄비 지급을 자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할인도 여러 번 부탁했어요.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과 다른 증언이었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평소와 다르게 수표 인쇄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보안 요소라든지 위조 방지 기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정우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기태의 침착한 목소리와 확신에 찬 태도에 법정 분위기가 더욱 정우에게 불리해졌죠. 얄미운 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억양이 특징인 도기태였지만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인쇄 의뢰와는 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검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우는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이철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할 의욕마저 잃은 것 같았죠. 대충 얼버무리는 말투로 형식적인 반박만 할 뿐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정우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어요. 복지센터 다른 직원들도 나와서 정우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언했죠. 모든 것이 짜인 각본처럼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절대 그런 나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려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법정의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당한 모습이었죠.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요. 할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거든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할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좀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법정 전체가 할인을 바라봤어요. 10살 아이의 간절한 외침이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죠. 할아버지는 평생 거짓말 안 하셨어요. 정말 안 했다고 하시면 안 한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물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찬 할인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숙하십시오. 여기는 법정입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감옥 보내지 마세요. 법정 경위가 다가와 할인의 팔을 잡았어요. 아가씨, 나가셔야겠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할인이 정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죠. 경위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할인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법정 문이 닫히고 할인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죠. 평생 그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로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재판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법정이 비어갔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죠. 이철호 변호사가 다가왔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희망이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인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는 악몽에서 깨어나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어딘가로 가버리는 꿈을 꿨어요. 정우는 할인을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인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일에 휘말려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쁜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할인의 말에 정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재판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죠. 결국 유죄인 것 같네요.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누구를 믿겠어요. 할인이 그 애가 불쌍해라. 정우는 인쇄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거든요. 할인은 학교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할인이 할아버지 범죄자래. 우리 엄마가 가까이 하지 말래. 선생님마저 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아이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죠. 집에 돌아온 할인은 정우에게 밝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걸 정우는 알 수 있었죠. 할인아, 학교는 재미있었니? 네.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밤에 할인은 또다시 악몽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어딘가로 끌려가는 꿈이었죠.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인이 울면서 깨어났어요. 정우는 아이를 달래주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죠. 할인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에 널 휘말리게 해서.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꼭 무죄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변호사마저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떡하지? 정우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인의 앞날이 걱정됐거든요. 할아버지가 범죄자인 아이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며칠 후 이철호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죠. 박정우 씨 검사 측에서 구형량을 통보해 왔습니다. 얼마나 나왔나요? 징역 3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정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인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 끝이 흐려졌어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인의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심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할인아, 이제 그만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오후 할인은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정우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소파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죠.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가방 정리해 드려야겠어. 법정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검은 가방이었어요. 오래된 가죽이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정우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할인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안에는 법정 관련 서류들과 몇 장의 메모지,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할인이 서류를 정리하려고 손을 넣는데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걸렸어요.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가방 안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하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봤어요.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자세히 살펴봤죠. 찢어진 전표 조각이었어요. 반쪽짜리였지만 위쪽에 창원시 복지센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누군가의 사인이 있었어요. 하리는 그 사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도기태라는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아이의 큰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이상하네. 왜 이런 게 할아버지 가방에 있지? 하리는 그 종이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평소 수학 문제나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답게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죠.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지센터 전표인데 도기태 아저씨 사인이 있어. 그런데 왜 찢어진 걸까? 할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위조범이 될 리 없었거든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할인은 학교에서 일찍 나와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수업 때문이었죠. 센터 건물은 크고 깔끔했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어요. 하리는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녔지만 오늘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하린이 센터 앞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기태의 목소리였죠. 그는 건물 뒤편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다 정리됐어. 하리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였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똑똑한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하나 인생쯤이야.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놨다니까. 도기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전혀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평소의 얄미운 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억양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증거도 완벽하고 증인도 준비됐어. 이번엔 확실히 끝날 거야.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긴장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하. 도기태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하리는 몸이 굳어진 채로 계속 들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도기태의 본 모습이었죠. 김세민? 그 여자는 이미 입을 닥치고 사라졌어. 문제없어. 전화가 끝나고 도기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리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온 하리는 곧바로 책상으로 향했어요. 어제 발견한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죠. 이게 뭔가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어. 하리는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종이를 살펴봤어요.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뭔가 숫자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그때 정우가 깨어나 하린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린아, 뭐 하고 있니? 아, 할아버지. 그냥 숙제하고 있어요. 하린은 재빨리 종이 조각을 숨겼어요. 할아버지가 더 걱정하실까 봐서였죠.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그래. 하린이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약간 굽은 어깨가 더욱 처져 보였어요. 할아버지, 밥 드세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하린이가 다 컸네. 하지만 정우는 밥맛이 없었어요.
며칠 후면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결과가 뻔했거든요. 변호사도 포기한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날 밤 하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들은 도기태의 전화 내용과 발견한 종이 조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할아버지는 억울한 거고, 하리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어 달빛에 비춰봤죠. 뭔가 더 보일 것 같았거든요. 이 종이가 열쇠일 수도 있어. 다음날 하리는 학교에 가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죠. 선생님이 몇 번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리나,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하리는 혼자 앉아 또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기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노인 하나 인생쯤이야 라는 말이 특히 화가 났죠.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리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분노였지만 참을 수 없었거든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분노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하리는 또다시 복지센터 앞을 지나갔어요. 혹시 또 뭔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이번에는 센터 앞 화단 뒤에 몸을 숨겼어요. 마침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요즘 센터장님이 기분이 좋아 보여. 그럴만하지. 골치 아픈 일이 다 정리되잖아. 그 인쇄소 아저씨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모르지.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니까 틀림없을 거야.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리는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하리는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복지센터에서 일할 때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요. 뭔가 수상한 사람이나 일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기억이 나지 않았죠.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라 사람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하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죠. 그날 밤 하리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죠. 어린아이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찾겠다는 탐정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하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죠.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하린의 똑똑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찾은 종이 조각과 들은 대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분석했죠.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제가 찾아낼 거예요. 하린의 큰 눈망울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찾겠다는 탐정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부터 하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작은 손에 든 찢어진 종이 조각이 사건의 열쇠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었지만 하린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린만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복지센터 건물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도기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10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인의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곧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차근차근 생각했죠. 작은 노트에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적어가면서 말이에요. 할인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복지센터 근처로 향했죠. 첫 번째 목표는 경비실이었어요.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센터 주변을 관찰했어요. 성진봉 경비 아저씨는 67세의 할아버지였어요. 키는 작고 구부정했지만 눈빛이 따뜻한 편이었죠. 복지센터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두툼한 잠바와 털모자, 나이든 손등 등 현실감 있는 어르신 이미지가 특징이었어요. 할인이 경비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너 박정우 아저씨 손녀 아니니? 네, 맞아요. 할인의 큰 눈망울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불안감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어요. 참 안 됐다. 좋은 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성진봉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할인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죠. 아저씨, 혹시 이상한 일 본 적 없으세요?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요. 센터에서 평소와 다른 일 같은 거요. 성진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복지센터 주변에서 오래 일해 시설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글쎄,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긴 했는데 할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집중했어요. 센터장이 밤늦게 뒷마당에서 서류를 태우더라고. 평소에 그런 일 없었는데 말이야. 언제요? 내 할아버지 사건 터지기 하루 전날이었어. 새벽 2시쯤 되었을 거야. 할인은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답게 이 정보의 중요성을 직감했어요. 그때 무슨 서류였는지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꽤 많은 양이었던 것 같았어. 연기가 한참 올라가더라고. 할인은 성진봉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센터 주변을 더 돌아다녔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작고 마른 체형이지만 씩씩하게 움직였어요. 센터 뒤편 화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50대 아주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 한 분이 중요한 말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김세민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언제요? 너희 할아버지 일 터지자마자 바로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할인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할아버지가 인쇄 주문을 받을 때 자주 언급하던 직원이었거든요. 35세의 김세민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릿한 안경이 특징이었죠. 김세민 언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대요. 할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작은 노트에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찢어진 전표 조각, 도기태의 수상한 전화, 서류 소각, 김세민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까지 모든 걸 적었죠.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할인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복지센터 내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방문자 신분으로 들어가면 뭔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뵈러 왔어요. 하리는 당당하게 리셉션에 말했어요. 실제로 센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고 아이들이 면회 오는 일도 흔했죠.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의 하리는 의심받지 않았어요. 몇 호실이신가요? 잠깐만요. 전화로 확인해 볼게요.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 했어요. 그 사이 주변을 살펴봤죠. 사무실 쪽으로 가는 복도가 보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잠시 외출하셨대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리는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건물 구조를 파악했어요. 도기태의 사무실 위치도 확인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하린이 센터 근처를 지나가는데 도기태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무 늦었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하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숨어서 들었어요. 도기태와 한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도기태의 모습이었어요.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계속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고? 그래서 더 문제야. 할인이라는 애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고 다녀. 도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인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탐욕스러운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 애가 뭘 알겠어. 10살짜리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요즘 애들은 생각보다 영리하거든. 대화를 듣던 할인의 몸이 굳어졌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때 도기태가 그 남자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할인에게 내뱉는 모욕적인 대사가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순간이었죠. 판사님 앞에서 이 애가 뭐라고 떠들든 노인네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할인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나 비열하고 차가운 말이었거든요. 10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악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강한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했고 증인도 다 준비됐어. 이번엔 확실히 끝장낼 거야. 하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집에 돌아온 하리는 노트를 꺼내 새로 들은 내용을 적었어요. 증거 조작이라는 단어가 특히 중요해 보였죠.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하리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위협을 느끼지만 할아버지를 위한 뚝심으로 버텨냈어요. 다음 며칠 동안 하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센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주 오가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러던 중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됐어요. 센터 청소 담당 60대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거든요. 김세민 양이 사라지기 전날 밤 사무실에서 엄청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어요. 누구랑 다퉜어요? 센터장하고. 김세민 양이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하리는 김세민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도기태가 그녀를 내보낸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하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센터 뒤편 쓰레기통 근처에서 반쯤 탄 서류 조각을 찾은 거죠. 성진봉 아저씨가 말한 그 소각 사건의 흔적이었어요. 서류 조각에는 정우 인쇄소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도장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이것도 위조된 거야. 하리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노트에 끼워 넣었어요.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진봉 아저씨가 할인을 찾아왔거든요.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어요. 할인아,
이걸 내게 줘야 할 것 같아. 뭐예요? 김세민 양이 사라지기 전날 밤 경비실에 이걸 맡겨놨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박정우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하리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집에서 하리는 모든 단서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찢어진 전표, 도기태의 수상한 대화, 김세민의 실종, 서류 소각, 위조된 도장, 그리고 USB까지 모든 걸 연결해 봤죠. 분명히 도기태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할인의 증거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각각의 사실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모든 단서를 모아 완성된 증거 노트였어요. 하지만 아직 USB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하리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걱정과 스트레스로 많이 야위신 모습이 안타까웠죠. 약간 굽은 어깨가 더욱 처져 보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하리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작지만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찬 목소리였죠. 다음 날 하리는 담임 선생님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숙제 때문이라고 했죠.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컴퓨터실에서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삽입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파일을 열어보니 김세민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된 내용이었죠. 저는 김세민입니다. 복지센터 행정 담당이었어요. 도기태 센터장이 저에게 위조 수표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정우 인쇄소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주문서를 만들라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증거를 남기고 떠납니다. 하리는 모든 진실이 담긴 이 USB를 꽉 쥐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복지센터 건물에서는 도기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10살 소녀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인의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곧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중간 재판 날이 찾아왔어요. 창원지방법원은 아침부터 무거운 기운에 쌓여 있었죠. 정우는 더욱 야윈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짧은 회색 머리카락이 더욱 힘없어 보였고 깊게 패인 눈가주름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리는 방청석 맨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지난 며칠간 정리한 증거 노트를 꽉 쥐고 있었죠. 두꺼운 노트에는 모든 단서와 증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작고 마른 체형의 할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어요. 59세 여성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단정한 단발머리와 얇은 프레임의 안경이 그녀의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철호 변호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우는 당황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번쩍이는 양복을 입고 젤로 머리를 넘긴 모습이었죠. 빛나는 양복과 젤로 넘긴 머리, 얄미운 미소를 가진 부정적 카리스마의 표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변호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당하게 변호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정우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죠. 저는 정태우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박정우 씨를 변호하게 됐습니다. 정태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말을 빠르게 하며 법정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스타일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도기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은 도기태는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어요. 피고인 박정우 씨 새로운 변호사가 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정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태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죠. 할인을 비웃는 듯한 표정이 자주 등장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태우는 정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검사가 해야 할 주장이었거든요. 정우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변호사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피고인의 오랜 경력을 볼 때 이런 정교한 위조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태우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거든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할인의 주먹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새로 발견된 증거입니다. 피고인 인쇄소에서 사용된 특수 잉크가 위조 수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증거들이 계속 쌓여갔지만 모두 정우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죠. 도기태가 다시 증인석에 섰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식은땀이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피고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여러 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평소보다 비싼 수표 용지를 요구했고 보안 기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도기태의 증언은 완벽하게 준비된 각본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날카로운 말투와 비아냥거리는 억양으로 거짓 증언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정태우는 도기태의 증언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우는 이제 완전히 체념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할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아, 이제 그만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검사가 마지막 논고를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것 같았죠. 판사가 최종 변론을 위해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줬어요.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정태우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죄는 명백합니다. 관대한 처분을 구할 뿐입니다. 이는 변호가 아니라 사실상의 유죄 인정이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평생 인쇄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죄의 증거로 보였어요. 방청석의 도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방청석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건 틀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할인이 벌떡 일어나 있었거든요. 10살 아이의 큰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죠.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할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당했어요. 할인은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어요.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판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정우는 경악한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죠. 할인아, 뭐 하는 거니? 하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억울해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도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거제. 탐욕스러운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저기요.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도기태가 일어나 항의했지만 할인은 굽히지 않았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당했어요.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할인은 노트를 꽉 쥔 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판사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법정이 더욱 술렁였어요. 정태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도기태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도기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할인을 말리려 했지만 아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할인아, 안 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할인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10살 아이의 간절함이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전해졌거든요. 판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례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감정 노출이 거의 없는 판사였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도기태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할인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인은 노트를 들어 올렸어요. 지난 며칠간의 모든 노력이 담긴 소중한 증거였죠.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어요.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판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법정에서 어린아이의 발언을 허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죠. 59세 여성 판사의 엄격한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해당 아동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판사의 허가가 떨어지자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정태우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도기태는 얼굴이 굳어졌죠. 빛나는 양복과 젤로 넘긴 머리로 자신감을 과시하던 정태우도 이 순간만큼은 당황했어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며칠간의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긴 소중한 노트였거든요.
작고 마른 체형의 할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판사님, 제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10살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죠.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할인은 찢어진 전표 조각을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 가방에서 찾은 거예요. 복지센터 전표인데 도기태 아저씨 사인이 있어요. 도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전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은 도기태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위축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날짜를 보세요. 할인이 전표를 들어 올리며 설명했어요. 큰 눈망울로 자세히 살펴보며 논리적으로 분석했죠. 이 전표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수표 주문이 들어온 건 3일 전이었거든요. 판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논리적인 지적이었거든요. 엄격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의 판사도 이 분석력에 놀라워했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할인은 용기를 얻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성진봉 경비 아저씨 증언이에요. 사건 터지기 하루 전 새벽에 도기태 아저씨가 서류를 태우는 걸 봤대요. 도기태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드러났죠. 그건 일반적인 폐기 작업이었습니다. 기밀 서류라서. 하지만 할인은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이건 그때 타고 남은 서류 조각이에요. 반쯤 탄 종이 조각에는 정우, 인쇄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할아버지 도장이랑 비교해 보세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라요. 할인이 정우에게서 받은 진짜 도장과 비교해 보이자 확실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위조된 도장이었던 거죠.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답게 세밀한 관찰력을 발휘했어요. 검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거든요. 더 있어요. 할인은 세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죠. 김세민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찾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성진봉 아저씨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 할인에게 전해준 것이 맞았거든요. 키는 작고 구부정하지만 눈빛이 따뜻한 67세 경비 아저씨였죠. 판사가 USB 재생을 허가했어요. 법정에 김세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35세의 김세민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릿한 안경이 특징이었는데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지만 양심의 갈등 끝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도망친 인물이었어요. 저는 김세민입니다. 복지센터 행정 담당이었어요. 센터장 도기태가 저에게 위조 수표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거든요. 정우 인쇄소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주문서를 만들라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증거를 남기고 떠납니다. 음성이 계속됐어요. 도기태는 복지센터 예산을 횡령하려고 했어요.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박정우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음성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결정적인 증언이었거든요. 도기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탐욕스러운 눈빛이 공포로 변했어요.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거짓 증언을 한 거야.
도기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날카로운 말투와 얄미운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절망에 찬 목소리만 남았어요. 하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은 봉투에서 잉크 샘플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인쇄소에서 쓰는 잉크와 위조 수표 잉크는 달라요. 과학 동아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확인했어요. 간단한 분석 결과지를 제시하자 성분이 명확히 달랐어요. 누군가 일부러 다른 잉크를 사용한 거였죠.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감정 노출이 거의 없는 판사였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눈매가 부드러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낸 거니? 하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답게 진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이 갑자기 나쁜 일을 하실 리 없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녀의 믿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격에 겨웠어요. 하리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도기태 아저씨는 복지센터 돈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짜 수표를 만들고 할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10살 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며칠간의 수사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죠. 김세민 언니가 거절하니까 협박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도 태웠어요. 할인의 설명이 계속되자 도기태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 애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도기태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할인에게 내뱉는 모욕적인 대사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린애의 상상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는 추측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모든 단서를 모아 완성된 증거 노트의 위력이었죠. 정태우 변호사도 당황했어요. 자신이 도기태와 함께 꾸민 계획이 10살 아이에게 들통난 거였거든요. 빛나는 양복과 젤로 넘긴 머리로 자신감을 과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어린아이의 추측을. 하지만 판사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검토했어요. USB 음성, 위조된 도장, 서로 다른 잉크 성분, 날짜 불일치까지 모든 것이 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거든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센터장 도기태 씨와 변호사 정태호 씨에 대한 긴급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순간 도기태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린애가 무슨. 도기태가 소리쳤지만 이미 법정 경위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처지였거든요. 할인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또한 피고인 박정우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해야 합니다. 판사의 선언에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머금었어요. 하리는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정우는 할인을 꽉 끌어안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거친 손이지만 할인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할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우리 할인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구나.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10살 소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거든요. 도기태는 결국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그동안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어린애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정태우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됐어요. 가짜 변호사 역할을 한 대가였죠. 빛나는 양복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모두 허상이었어요. 며칠 후 추가 수사 결과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요. 도기태가 복지센터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위조 수표를 만들고 정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김세민도 안전한 곳에서 발견돼 추가 증언을 했어요. 도기태의 협박과 위조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었죠.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릿한 안경의 김세민은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지만 양심의 갈등 끝에 진실을 밝혀낸 핵심 인물이 됐어요. 정우는 완전히 무죄로 판명됐어요. 40년간의 성실한 삶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평생 인쇄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직한 삶의 증거가 됐어요. 일주일 후 모든 수사가 완료됐어요. 도기태의 복지센터 예산 횡령과 서류 조작, 위조 수표 제작까지 모든 범죄가 명확히 밝혀졌죠. 김세민의 추가 증언과 압수된 증거들이 완벽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정태우 변호사도 도기태와 공모하여 정우의 변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철호 변호사 역시 금품을 받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받게 됐죠. 늘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과 약간 흐트러진 정장 차림의 이철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도기태는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복지센터 예산 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무고, 증거 조작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됐거든요.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았지만 법정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로 단정하게 차려입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됐죠. 정우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는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죠. 피고인 박정우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피해자였습니다. 59세 여성 판사는 단정한 단발머리와 얇은 프레임의 안경으로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눈매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법정 밖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들고 있었죠. 정우가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할인은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정우는 할인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짧은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할인아, 내가 할아버지 목숨을 살렸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때를 떠올리니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더 꽉 안았어요. 작고 마른 체형이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컸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훈훈하게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동안 정우를 의심했던 이웃들이었죠.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정우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의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 이장님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4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면서 그런 의심을 했다니. 하지만 정우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에. 정우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해했죠. 근데 나를 믿어준 저 아이가 있어 나는 살았습니다. 정우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하자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10살 아이의 용기와 지혜에 모두 놀라워했거든요. 할인의 큰 눈망울과 또렷한 표정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복지센터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선생님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마음이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너그러움이었죠. 보상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며칠 후 인쇄소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로 오히려 정우의 정직함이 더욱 널리 알려졌거든요. 정우 아저씨, 명함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정직한 분께 맡겨야 마음이 놓여요. 이번 일로 더욱 믿음이 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어요. 인쇄소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죠. 40년 경력의 베테랑 솜씨의 정직함까지 더해져 최고의 평판을 얻었어요. 할인은 학교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왔고 선생님들도 할인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할인이 정말 대단해요. 어른들도 못할 일을 해냈네요. 할인이가 우리 반의 자랑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할인을 칭찬하자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요. 할인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죠.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할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창원시에서 할인에게 청소년 정의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10살 아이가 정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죠. 시상식 날 할인은 조금 긴장했어요. 많은 어른들 앞에서 상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인이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자신 있게 하면 돼. 정우는 평소 늘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할인을 응원했어요. 할인은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당당히 무대에 올랐어요. 상을 받으면서도 할아버지만 바라봤죠. 이 상은 할아버지와 함께 받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할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답게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정직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진실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정우와 할인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할인이 만든 김치찌개였죠. 할인아, 맛있다. 요리 솜씨가 더 늘었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더 열심히 배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따뜻했어요.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이었죠. 정우의 거친 손이지만 할인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고 할인의 작은 손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정우에게 다시 인쇄 업무를 맡기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센터장이 정직한 업체와 거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우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복지센터 일 또 하시는 거예요? 응, 필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혹시 또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할인의 걱정에 정우는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에겐 진실을 밝히는 명탐정이 있잖아. 할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정우는 인쇄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할인은 숙제를 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인쇄기 소리와 함께 종이에 글자가 새겨졌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죠.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평생 인쇄 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할인이 숙제를 마치고 인쇄소로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끝내세요. 응, 곧 마무리할게. 할인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할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요? 그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정우의 말에 할인은 환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거든요. 큰 눈망울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할인이는 이미 정직하고 용감한 아이야. 그날 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골목길에 인쇄소 불빛이 환하게 비쳤죠.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본 인쇄소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었죠. 성진봉 경비 아저씨도 가끔 인쇄소에 들렀어요. 키는 작고 구부정하지만 눈빛이 따뜻한 67세 할아버지는 할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인이 덕분에 우리 센터가 깨끗해졌어요.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할인은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할인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요? 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요. 정우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좋은 꿈이구나. 할인이라면 분명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그날 법정에서의 외침처럼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었어요. 10살 소녀의 용기가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우의 인쇄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정직 인쇄소라는 간판이었죠. 할인이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은 정직함이니까요. 정우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새 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모두 인정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말이에요.